홍정민이었습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향후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뒤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연예 산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지 2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50대 남성의 방화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만들어진 전동차와 안전관리자의 안일한 대처까지 더해지면서 192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는데요.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해졌을까요?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를 앞두고 재난 참사 피해 가족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지키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우리가 좀 더 힘이 있었더라면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게 됐지만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은 변변한 추모관 하나 없이 20년의 시간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인천 인현동 화재,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이태원 참사까지 지난 20년간 대형 참사는 반복돼 왔고 그때마다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은 불분명했는데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낸 사람들의 마음의 병은 더 깊어졌고 추모를 하는 것마저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만이 반복되는 참사의 비극을 끊어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정치권 떠들썩했죠. 네. 예, 가장 큰 파장을 불러온 사건 꼽으라면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제1야당에 대한 구속영장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일단 두 분 이런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물론 법리적 문제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쭉 그동안에 우리 정치사에서의 여야 간의 대결 그리고 헌정사 처음으로 그것도 다수당 대표의 국회 다수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저는 대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더 전쟁이 확전됐다. 이렇게 연장선이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우선 시점상의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이제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또는 어떤 내용이냐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짧게 분석을 해보면 시점상 이 3.8 전당대회도 있고 지금 3월 8일 날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도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뭔가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상민 장관 뭐 탄핵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각상도 전 의원 뭐 50억 클럽도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있고. 근데 이 많은 이벤트 일정들이 있는데 4월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으로 예상하고 있죠. 방문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그동안 쭉 뭐 의혹도 있고 또 수사도 해왔다고는 하지만 과연 시기상으로 지금 2월 뭐 15일, 16일 이런 날짜에 청구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누군가 물어봤을 때 저는 뭐 이제 여야가 따로 없고 이제 진보 보수가 따로 없으니까 네. 저도 어떤 일정들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여야 간의 협력 관계도 있고 법안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용인데 그동안 계속해서 정황 또 진술 이런 내용들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완전히 이제 정치적인 경랑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검찰 수사가 꼼꼼하고 구체적이고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른바 문건이거든요. 물증. 네. 그걸 계속 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내용상으로 문건이 준비된 건가? 아니면 그냥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정치적 이유로 지금 시점에 그동안 그냥 조사돼 왔던 것으로 그냥 바로 구속영장을 친 것인가? 조금 이런 그러니까 좀 혼돈스러운 상황이에요. 뭐 검찰은 물증 충분히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구속영장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자면 뭐 이른바 이제 천화동인 1호 지분 배분받기로 했다는 428억. 그게 왜 안 들어갔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구속영장을 꼭 청구했어야 하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 사실 좀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라는 거는 크게 그냥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요건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첫째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고 둘째는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고 요거를 판단하는 건데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거는 뭐 검찰의 주장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주의 우려는 사실 그 점에 있어서는 검찰은 뭐 영장에다가 영장 청구서에다가는 모든 얘기를 다 엮으려서 넣는 거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도 썼겠지만 근데 누구도 이제 제1야당 대표가 도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특히나 이제 대선에 출마까지 한 이재명 대표가 뭐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네. 뭐 누가 숨겨주는 것도 아니고 도주의 우려는 없는데 문제가 이제 증거인멸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 구속영장을 만약에 법원이 판단한다고 하면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제1야당 대표도 어쨌든 큰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거고 뭐 대통령만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력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얘기 나온 이제 정성호 의원의 그 면회 연속 면회 있지 않습니까? 네, 정진상 부실장, 전 그렇죠. 부실장의 면접 기록을 공개를 일부 했죠.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더해가지고 네. 증거인멸 우리가 상당하다. 이제 이 점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점을 만약에 법원이 판단을 한다고 전제를 하면은 이게 다 이제 예를 들면 해당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따져야겠지만 네. 사실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질 기회는 오지 않을 거라서 사실 이 검사가 영장에 뭘 적었느냐 그게 지금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혐의 중대성 이것도 사실은 네. 뭐 지금 말하는 가운데 일부 맥락은 들어있지만 혐의 중대성 문제도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야당 대표와 관련돼 있는 범죄고 뭐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기로는 징역 11년은 선고되어야 될 범죄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기도 한데요. 근데 지금 얘기 잠깐 하셨지만 정성호 의원 면접 기록을 구속영장 청구하기 직전에 사실은 뭐 언론 플레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일종의 이제 바람을 잡은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시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대한 정치적 일정들이 많고 또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민생 현안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결국 구속영장이 나오는 배경 자체가 또 관련된 내용이 이 정성호 의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완전히 친 관계죠. 네. 그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전 민주연금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 네. 심지어는 이하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까지 일련의 그런 만남들이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변호인들이 그냥 저는 상식적으로 네. 제가 뭐 이제 로스쿨을 나온 또는 고시를 패스한 법조는 아니지만 그럼 변호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피해자 만났을 때 변호인이 자 어떤 질문이 앞으로 검찰에서 나오든 술술술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변호인이 있겠습니까?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상당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위로하고 뭐 그런 말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가 사실 더 궁금해요. 서로 간에 나누어졌던 대화가 일부분이 아니라. 근데 뭐 이제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뭐 알리바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그다음에 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사실 지금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리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당사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알리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변호사만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 당신이 뭔가를 기억해내고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신만의 알리바이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잘 기억해내서 기록해둬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건데 알리바이만 똑대가지고 뭔가 거짓으로 진술해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검찰에서 언론에 흘렸다. 그렇죠.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일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적합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일련의 이 검찰의 행동은 국민 전체가 보는 굉장히 중대한 그 반응을 불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 다수가 보더라도 이쯤 되면은 이거를 불구속 기소가 아니라 구속 기소를 검찰이 시도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시점에 시도할 만한 내용이 확보가 됐다. 네. 뭐 그런 이해가 가능해져. 그래서 항상 우리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 어떤 정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현상들은 오해를 사지 말고 이해를 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럴 만한 어떤 내용들이 충분히 나왔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네. 적어도 이제 우리가 뭐 도주 우려도 없고 그럼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어떤 증거인멸을 할 수 있을까? 3번이나 소환도 응하지 않았다면 그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네. 3번이나 소환도 응했기 때문에 그러면 불구속 기소도 일단 재판으로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꾸 판단을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막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는 이미 늦었다. 더 일찍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된다. 뭐 또 진보층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다수당의 대표를 구속영장을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민 다수가 이게 내용상으로도 좀 납득이 돼야 되는데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김민하 평론가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 뭐 저는 이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이게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사실 정성호 의원이 뭐 굳이 왜 면회를 갔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이걸 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얘기로 만드는 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뭐 영장 청구할 사안이냐 뭐 이게 이유가 이렇다 저렇다 사실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영장을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고 검찰은 봤을 겁니다. 이게 혐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검찰은 자기 그림을 지금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 의혹을 한 게 배임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지는데 사실 그 사업만 놓고 봤을 때 그게 배임이냐 아니냐. 배임이라는 거는 이제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게 잘 안 될 거라고 보면 그 배임의 고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맥락을 사실 갖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 천화동 인일호의 실소유주 그분은 이재명 대표이고 그래서 이 배임의 고의라는 것은 배임을 저질러서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고 그렇게 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준 이익을 다시 자기가 가져가려고 한 것이다. 이걸 증명하려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그럼 그 돈 왜 가져갔느냐.
그거 왜 그랬냐면은 대선에 출마하려고 그런 거다. 예. 그래서 그게 정치 자금이다. 예. 지금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로 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크게 그렸는데 배임만 그러면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겠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검찰은. 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다 지금 이 정당화하려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구속영장에 뭐 428호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기소할 때 공소장에 또는 재판 과정에 무슨 추가 기소나 또는 이제 공소장 변경이나 이런 사정을 들어가지고 또 들어간다든지 포기를 안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거 세포동의안 처리한 다음에는 백현동 개발 의혹 그다음에 또 뭐 이 쌍방울 관련 의혹 뭐 정자동 개발 네, 새로 나온 거 무슨 뭐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 계속 하는 겁니다. 5년 내내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를 뭐 재판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소가 끝나면 재판을 또 하고 1심, 2심 대법원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정치가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맞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으로 이게 뭐 어떤 혐의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이 정치판의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작이 이제 된 거죠. 이 체포동의안이 오면서.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이걸 뭐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이른바 특수통이 수사하는 방식이다. 먼지털이식 수사다. 뭐 기우제식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단 주변 거 나오는 내용 다 털어서 하나라도 유죄받으면은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정치적 명은 끝나니 그렇게 그냥 하겠다. 어찌됐든 이재명이라는 대표 정치인이 더 이상 정치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걸 지금 담은 의도를 갖고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다. 김성환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사법체계에서 구속이냐 구속이 아니냐는 법리적 판단을 다룰 때에 구속이냐 구속이 아니냐를 다룰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속치 아니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 때문에 수사 자체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겠다. 예. 그런데 한번 그냥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우리 김연아 평론가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할 때와 구속하지 않았을 때의 법리적인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질까요? 별 달라질 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시종일관 서면 답변서를 마련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 전 실장과 김용조 전 부원장은 구속된 이후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하영 전 부지사도 대북 송금이랑 관련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검찰의 일련의 이 수사와 그것의 영향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인 법리적인 단계 또 정치적이거나 여론적인 단계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법리적인 단계는 구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게 없는데 정치적인 방금 말씀하셨죠. 정치적 생명에 대한 영향, 정치적 여론적 영향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검찰사가 수사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대목입니다. 이게 결국은 법리를 따지는 것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거의 전 국민이 다 알고 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도 대부분의 이제 뭐 이 신문 좀 보고 뉴스 좀 보시는 분들은 이미 지겹도록 이제 들은 얘기고 그러면 법리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다는 게 이제 법정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또 검찰 그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는 뉴스의 어떤 맥락에서는 이 법리에 대한 판단은 이제 의미가 없다. 남은 거는 이런 행위들에 갖는 정치적 의미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이 오고 민주당이 걸 처리하고 그다음에 국면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대응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요것만 사실은 남은 거죠. 네. 오늘 뭐 우리가 중점을 둬서 얘기할 부분이 뭐 혐의 내용 그 자체가 이게 과연 뭐 입증 가능한 거냐 아니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보다는 정치적 맥락으로 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얘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주간조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구속영장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또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맥락의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아까 428억 얘기 나왔지만 그건 일부러 따로 떼가지고 또 구속영장 청구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게 해석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있단 포함이 말이에요. 안 됐어요. 네. 근데 이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건 또 맥락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될 일인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행정기관인 것이고 우리가 상권 분립에 있어서도 대통령실에서 적어도 그런 관련된 내용 마치 이제 영장의 향후 수순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도 안 될 일이고 심지어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비공식적으로는 그럼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도 않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더불어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는 공식과 비공식임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여론적 자극인데 오늘은 제가 이 조사 결과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이 체포 동의안과 같은 그렇다면 과연 검찰이 노웅래 의원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거라고 보는지 찬성으로 통과될 거라고 보는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여론의 결과를 보면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6일과 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국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국회에서 이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예. 이게 55.9%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봐라 여론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 더 깜짝 놀라는 것은 호남 여론입니다. 예. 광주 전라에서 이 조사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된다가 약 43%, 반대가 45예요.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 동의안이라고 하는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게 높았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부결이 되더라도 검찰의 인식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가 여론은 우리 편이다. 여론이 나쁠 리 없다. 예. 여론이 우리에서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에 근거한다면 대통령실에서도 정 안 되면 또 하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공공스러울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지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그걸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가결될 리 없는 것이고 부결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은 뭐 정해진 수순이라고 근데 봅니다. 뭐 불안하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반은 좀 이제 과도한 불안감이고 반은 좀 엄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28표인가 뭐 이게 반란표가 나오면은 가결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네.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뭐 다음 총선에 안 나갈 거 아니면 자기 당원들이 뽑은 대표입니다. 자기 당원들이 뽑은 대표가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는데 그거를 가결시킨 사람이 돼서 자기가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공천이라는 게 과거처럼 무슨 총재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당원들이 예를 들면 경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체포동의안 가결시켜 놓고 당원들에게 어떻게 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서 이게 아무리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크다랄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의식 그리고 불만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에 무슨 뭐 이렇게 찬성 표결하고 이러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은 뭐 반란표가 제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뭐 근본적으로 이게 가결될 정도의 흔들림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요. 다만 네. 앞서 말씀하신 그런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저는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우호적인 여론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네. 특히 이 민주당의 오랜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에서 또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이거 뭔가 부당하다랄지 이건 이재명 대표를 좀 감싸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맥락을 정치적 맥락을 못 만들었다라는 것도 냉정하게 네.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결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불안론 이런 불안하다라는 여론이라든지 이런 걱정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지 어떤 당의 단결이나 뭐 이런 것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대응을 잘 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중심을 놓고 사고를 하는 게 민주당엔 도움이 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흘러가는 양상으로 보면 검찰이 입장문도 내고 검찰총장 명의 입장문이 막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은 뭐 오늘 규탄대회를 네. 열기도 했고 주말에는 뭐 대규모 집회를 연다. 촛불 집회까지 예고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검찰하고 민주당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상황. 그리고 또 결국 이제 여권하고도 맞부딪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도 더 경색될 수밖에 없고 갈등은 더 커지지 않겠어요? 향후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갈등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돌파구는 없습니다. 이게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지금 예상보다도 전쟁이 확전 양상을 띠게 된 게 더 빠른 시점에 왔다. 적어도 3월 그 이후에 이제 5월 정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구속영장 청구나 좀 더 조사가 되고 난 근거를 가지고 검찰이 그때 이제 행동을 옮길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더 빠른 시기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국힘 전당대회에도 윤심 파장이 있었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도 지금 이상민 장관 탄핵은 가결이 됐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김건희 특검도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빅데이터 이제 썸트렌드하고 그다음에 오피니언 라이브의 캐치 애니 이 두 가지 빅데이터를 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시사야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네. 다른 방송 그냥 참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사야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최고의 앵커시죠. 또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언급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16일부터. 그런데 김건희 여사나 나머지 이제 국힘에 대한 관심도는 좀 떨어져요. 윤심 파장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그걸 뭐 이제 너무 우리가 깊숙하게 연결할 이유는 없겠지만 시점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나 체포 동의안과 관련된 블랙홀 현상. 저는 이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정치적인 묘수가 있을까?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 정권에서는 오히려 그 블랙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여의도 정치의 어떤 상식적인 기준으로 봐서 정권이 사실 다수당이 있는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날을 세우고 계속 충돌 국면만으로 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보면. 왜냐하면 원내에서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협력을 구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근데 지금 정권의 핵심부는 그걸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거는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앞서 이제 주간조선 보도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뭐 주간조선이라는 뭐 매체도 있지만 조선일보, TV조선 이런 데서 굉장히 대통령실의 핵심 또는 대통령의 어떤 언급 이런 게 굉장히 여과 없이 그냥 막 보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얘기까지 다 보도가 되는데 근데 이 보도된 내용 중에 잘 보면은 거부권 행사나 이런 것들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막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갖고 법을 막 통과시키면 노란봉투법이나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게 또 헌법적인 어떤 그러한 권리 아니냐. 그러한 또 책무 아니냐 대통령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이 어떤 협상이나 협의나 이런 그림은 전혀 생각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배제를 하고 보면 나머지 문제는 계속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뭐 감싸는 정당이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쟁점이 될 만한 문제 앞서 말씀하신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론이라든지 무슨 뭐 지금 전대 윤심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밀어내면서 계속 이 국면을 유지해 가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는 국회 앞에 국민의힘에서 현수막을 벌써 딱 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피의자를 지킨다.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능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득이 된다고 보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의 태도는 거기서 안 벗어날 것이다. 블랙홀을 유도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으로 가는 것인데 정치 국민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에는 정말 충족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런 좀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앞서 배종찬 소장께서 언급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넥스트 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6일부터 7일 사이에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 지자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권의 제일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문제도 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이기도 해요. 전당대 얘기를 좀 해보죠. 황교안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제기한 문제인데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김기현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문멸한 의혹 제기 중단하라. 이렇게 해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렇죠. 이 지금 의혹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해야 될 얘기인데
이거 지금 상황에서 검증하기는 참 쉽지 않고 이미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의혹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분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선은 지난 컷오프 조사 이후에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는 윤심 논쟁을 안 해요. 국힘 전당대회에서 윤심 논쟁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제는 후보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전당대회의 핵심 이슈가 됩니다. 왜? 다른 이슈로는 차별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차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윤심 관련해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상 국힘의 기준점이 되는 현상이었었는데 네. 컷오프 이전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그 전면에 섰던 것이 안철수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죠. 이제는 윤심 가지고 윤핵관 이야기를 완전히 입 밖으로 꺼내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쫓아가야 되는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게 노릴 수 있는 것은 김기현 후보 개인의 문제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문제점을 누가 먼저 제기했냐면 한교안 후보예요. 예. 한교안 후보가 이제 TV 토론에서 적어도 이제 김기현 후보와 한교안 후보 사이에는 날이 서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예. 아니 김기현 후보 이러면서 울산 KTX 역세권 그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사퇴하세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은재 전 의원이 돌아온 줄 알았어요. 사퇴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이 이슈가 불거졌는데 이 이슈를 더 확장시킨 것은 안철수 후보예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이제는 윤심 윤핵관 이야기를 전개할 수 없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를 좀 더 공격하는 부분은 지금 KTX 역세권에 있었던 바로 이 김기현 후보와 관련된 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당원들이 이 문제 가지고 뭐 와르르 무너지거나 또는 와르르 이동을 하느냐 저는 아주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인 거죠. 네. 크게 나누면은 양강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3, 4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뭐 컷오프 순위를 몰라서 사실 뭐 누가 3등 했는지를 잘 모르지만 네. 컷오프 시점에는 제 생각에는 황교안 후보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냥 저의 감입니다만은. 네. 근데 어쨌든 그 구도를 보자면 결국 황교안 후보는 어쨌든 간에 김기현 후보를 뺏어와야 되는 것이고 성과를 내려면. 네. 그리고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 표를 뺏어와야 되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국면이 쭉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김기현 후보는 별달리 방어하는 거 외에는 답은 없죠 별로. 누군가를 이렇게 공격해갖고 뭐 표를 뺏어오거나 이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니까. 이제 와서 뭐 황교안 후보랑 싸우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랑만 싸워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는 뒤에서 천하람 후보가 쫓아오니까 사실은 김기현 후보를 때리면서 그 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 안철수 후보도 천하람이랑 싸우면서 그걸 겨룰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기현 후보로 이런 어떤 공세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그래서 나타나는 건데 네. 그런데 이 집중되는 경향의 소재를 윤심 논란 갖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할 수 있는 건 지금 천하람 후보밖에 없어요. 윤심이 맞느냐 당신 윤심 후보 맞냐 그게 정당하냐. 안철수 후보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 좋은 호재가 하나 나온 거죠. 좋은 소재가 나온 거죠. KTX에게 뭐 노선이 바뀌어가지고 땅값이 어떻게 됐다는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엄청난 영향까지는 아니겠지만 김기현 후보가 예를 들면 이게 아무래도 내 후보가 나왔으니까는 결선으로 안 갈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작다고 보지만 네. 혹시라도 김기현 후보가 결선 없이 1위 하는 시나리오를 그렸다면 그런 것에는 좀 이제 장애가 되는 그러한 뭐 결과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사실 결선 없이 1위를 하겠다는 게 김기현 후보의 목표죠. 그렇죠. 뭐 단타가 네.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준석 대표 말은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도 김기현 후보가 지지율 50%를 돌파하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보면 참 말을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도 어떤 의미일까요? 약간 또 무속적 의미를 집어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꾸 연상하게 만드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약간 희망일 수도 있고 네. 이제 천하람 후보가 이제 당선됐으면 하는 마음에 결선에 이제 천하람이 올라간다는 또 바람 속에서 김기현 후보가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도 이게 뭐 어떤 기운인지 몰라도 50% 안 된다. 결선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김기현 후보는 은근히 이제 한교안 후보의 지지층들이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건 힘들다. 왜? 이미 서로 간의 지지층은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후보는 그냥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윤심인 거고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미래통합당 때부터의 그 강성 보수 지지층 그리고 또 부정선거 이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든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 한교안 후보가 이제 활동을 한참 이제 당에 들어와서 하던 그 시점에 그런데도 떠나지 않았던 지지층이거든요. 근데 색깔이 다르죠. 네. 또 이제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있고 예. 게다가 지금 황교안 후보는 뭐냐면 이번 토론회에서 이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효과를 봤다. 이미지 효과를 본 사람이 황교안 후보예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네네. 포기하고 자기 지지층 가는 걸 둘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천안연대 이른바 천하라면 안철수 연대는 힘들어요. 천안 분들이 좋아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 천안연대는 왜 안 되냐면 두 사람의 지지층이 너무 비슷해. 근데 비슷하면 갈 수 있던가 아니냐. 중간에 돌아오지 못할 뭔가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 존재가 이준석 전 대표죠. 이 안철수 후보와는 그렇죠. 그 앙금이 네. 있거든요. 지금 결국 결선 투표를 겨냥해서 자꾸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차 본경선 투표 때 다 자기의 어떤 정치적 그 존재감들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3, 4등 후보는 특히 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공세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1차 투표에서 얻지 못하면 결선으로 가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윤핵관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자꾸 흘리는 거 아닌가도 싶거든요. 이 어떻게 전망하세요? 명예 당대표. 네, 뭐 지금 이제 이런 구도에 대해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그 얘기도 사실 TV조선을 통해서 보도가 대통령실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이 사석에서 했다는 말을 여권 관계자가 인용하는 형태로 보도가 되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석에서 했다는 말은 이제 당정 일차가 필요하다는 말이었고 예. 그리고 당정 융합이 필요하다는 말이었고 그것의 방법론으로서 주어가 없는 문장이었는데 주어가 네. 없이 뭐 이 명예 당대표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뭐 알려졌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네. 한 말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 그런 정도의 얘기가 누가 처음에 고안한 이 생각이든 이 정도까지 나왔다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게 뭐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이게 왜냐하면 이 개념 자체가 너무 거칠어요. 과거에 이제 총재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총재가 그렇죠. 그 명예 당대표 네.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 김기현 후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처음에는 이철규 의원이 예. 동조를 네네. 했지만 바로 반나절 만에 다들 이 직책 갖고 얘기할 건 아니고 당정이 융합을 하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해서 다 후퇴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따질 만한 어떤 변수는 안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게 보여주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대통령은 계속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신호 아니냐.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계속 이 완전히 내 사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것 이후에도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도 심지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맥락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이제 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혹시 배종찬 소장께서 이 전망하시는 것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듣고요. 아니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뭐 김민하 평론가 얘기 들으면 항상 저는 다짐하는 게 금상첨화다. 제가 더 붙일 게 없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시사야죠. 네. 배 소장님만 믿고 저는 여기 옵니다 항상. 그만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하여튼 정치가 당분간은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이 너무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또 변화하는 힘을 드려야죠 우리가. 네, 맞습니다. 네. 정치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희망을 갖고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힘들 때는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힘들 때는 시사회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일사회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K8 열풍을 선도해온 SM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거의 점인가경입니다. 하이브의 인수 발표 이후에 SM 경영진의 폭로전까지 좀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난타전인 상황인데요. SM 경영권 전쟁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건지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하루가 다르게 이슈가 바뀌고 있어가지고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라가기도 좀 벅찬데요. 이번 사태의 발단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386 세대한테 이수만 전 총괄은 사실 가수로 잘 알려져 있을 텐데, 네. 1995년에 SM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왔어요. 운영해 오다가 네. 2010년에 등기사직 내려놓고 일대 주주로서 부분적으로만 이제 프로듀서 역할만 해왔습니다. 예. 문제는 1997년에 이수만 전 총괄이 세운 이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가 문제인데요. 예. 이거는 개인 회사입니다. 이 개인 회사가 SM 소속 가수들의 어떤 프로듀싱 수수료로 매출의 한 6%를 가져가게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기간이 무려 2092년까지입니다. 네. 거의 100년 가까이 예. SM 음원 수익의 6%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져서 예. 야 이거 통행세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가 굉장히 커졌고요. 심지어 이게 매출 기준이다 보니까 영업 적자일 때도 늘 챙겼어요. 이렇게 네. 챙긴 돈이 20년 넘게 1,6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 좋지 않을 때 마이너스일 때도 적자일 때도 800억 원 적자였던 2020년에도 라이크 기획은 129억 원을 가져갔던 겁니다. 주주 배당하지 않았죠. 예. 주주들 소액 주주들 분노했고요. 물론 뭐 창의적 작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특히 1% 지분을 보유한 SM 지분 1% 지분을 보유한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면서 네. 이거 지금 이 과거의 계약 문제 이거 빨리 고쳐라 지배구조 개편하라라고 요구했는데 SM이 그동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예. 대답이 없으니까 지난해 주총회에서는 얼라인 파트너스가 추천한 감사가 임명이 됩니다. 네. 감사가 임명이 되면 경영 전반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거든요.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겁니다. 여기다가 이달 초 카카오가 지금 SM의 신주하고 전환사채 배정을 통해서 2대 주주 지분 9.05%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낀 이수만 총괄이 대학 동문이면서 후배인 방시혁 회장한테 손을 내민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SM 경영진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그 대주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경영을 하면 되잖아요, 회사를. 근데 네. 왜 굳이 라이크 기획을 설립해가지고 매출 6%를 받아갔을까? 사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이게 지금 1995년에 SM 설립하고 이듬해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상장 준비를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예. 여기 지금 이수만 총괄이 세웠던 라이크 기획은 1997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사실 스스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SM 가수들이 음반이나 자문, 프로듀싱 계약을 맺게 되면 거기에 통행세 개념으로 6% 인세를 가져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과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주주 가치가 계속 훼손이 됐는데 그다음 우리가 이제 K-팝 시장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이제 급성장하는 동안에도 보면 이게 부단 SM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작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창업자 중심 1인 황제 시스템이에요. 아니 예. 사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에요. 의장으로 등극해가지고 저는 의장이라는 얘기 잘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래요. 여기 방시혁 회장도 의장이고요. 예. 여기 이수만도 전 총괄도 이제 의장으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전 총괄이라는 표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이 내부의 이제 운영은 굉장히 좀 주먹구구식인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성수 공동대표 있잖아요. 지금 SM 네. 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인데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처조카라면서요? 맞습니다. SM 공동대표인 이성수 씨가 1979년생이에요. 예. 이게 이수만 전 총괄의 처조카여서 4살부터 이수만 전 총괄과 연을 맺어왔고 대학 시절부터 SM의 팬 관련 업무로 알바생으로 입사를 했어요. 예.
그러다 주요 보직을 거친 이후에 2020년 현재의 타경준 대표와 공동대표로 취임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때 가요계에서는 이수만의 친이다 아니냐, 가족회사 사장, 바지 사장으로 좀 집어넣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난해 3월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이수만 이 친애도로 불려왔지만 이후에 이제 온라인 측이 이제 이 굉장히 경영 간섭하면서부터는 조금 달라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수만 전 총괄의 해외 역외 탈세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좀 등을 돌린 모양새가 확연해졌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 가족사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지금은 가족 간 이 경영권 분쟁이 또 가족 간에도 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영권 분쟁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같은 편이었다가 좀 등을 돌려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성수 공동대표가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에서 나 백의종군 하겠다, 연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영상 올린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영상 올렸는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SM 정기주총에서 연임하지 않겠다. 대표 이사직 내려놓고 백의종군 하겠다. 또 두 번째가 지금 하이브는 이수만의 구원자지 SM의 구원자가 아니다. 이 하이브는 적대적 M&A 중단하라. 그리고 이수만 전 총괄은 지금이라도 욕심버리고 사과하라. 라는 메시지거든요. 예. 뭐 어제만 하더라도 1차 영상에서는 이제 이전 총괄의 해외 역외 탈세라는 새로운 내용을 폭로했다면 두 번째 영상에서는 SM 인수 시도한 하이브 또 이 지분을 매각한 이제 이수만 전 총괄을 향한 비판을 좀 강조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개인적으로 부담을 느꼈는지 어쨌는지 난 좀 빠지겠다. 그리고 이게 뭐 개인적인 감정, 사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싶은데 지금 이 상황이 복잡해진 게 카카오가 SM 지분을 가져가는 것 때문에도 지금 이렇게 사안이 복잡해진 거잖아요. 카카오는 몇 % 지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카카오는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 7일에 이제 이 SM 이사회가 열려서 카카오한테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리고 신주 발행을 통해서 이제 지분 9.05%를 주겠다라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거고요. 이 결의가 있어지게 되면 주총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실질적으로 지분이 생기게 되는데 아직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수만 전 총괄이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놨어요. 아니 왜 신주 배정하게 되면 일대 주주인 자기 지분이 희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굉장히 자신의 이 그 지분 희석과 문제지만 어떤 특정 대상으로 해서 신주 발행하는 것은 전체 주주들한테 이해에 반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지금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신주 발행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놨기 때문에 아마 이 법원의 판결이 아마 다음 달 주총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여서 아마 하이브가 SM의 지분을 지금 공개 매수하고 있지만 1차적인 걸림돌은 바로 이 판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만약에 하이브에게 지분을 넘긴다고 하면 하이브가 SM을 그냥 인수를 하는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그렇죠. 이제 지분이 이제 그동안 이수만 전 총괄이 한 18% 넘게 갖고 있다가 14.8%를 일단은 개인적으로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가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지분 공개 매수를 통해서 25%까지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근 40%가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수만 총괄이 갖고 있는 자녀 지분 3% 남짓도 이 특정 시점에 이 하이브가 원할 경우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대로 이제 하이브의 경우에는 지분, SM 지분 43%까지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그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어제 이성진 공동대표의 이 폭로 이전만 하더라도 야 이거 지금 넘어갔다 거의. 시장에서는 하이브 쪽으로 좀 무게가 실렸는데 상당히 좀 복잡해졌어요. 이번 딜이. 일단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과연 SM 이사회가 카카오한테 지분 9.05%를 넘긴 게 이제 타당하냐 이 판결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만약
이수만 총괄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카카오는 제로예요. 9.0%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하이브가 더 유리해지죠. 예. 14.8에다가 25%까지 지금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게임은 끝나버리는 건데 예. 만에 하나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고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카카오의 지분은 9.05%가 인정되지만 예. 하이브는 이미 14.8% 플러스 공개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공개 매수를 하고 있는 하이브를 누르기 위해선 9.0%에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선 12만 원 이상의 베팅해야 되는 카카오도 상당한 부담이에요. 물론 돈은 있습니다. 예.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금 사우디 국부펀드로부터 한 1조 2천억 원가량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근데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렇게 쩐의 전쟁으로 갈 거냐, 뭐 내가 12만 원 하면 다음은 13만 원 하고 이렇게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장내에서 주식 매집 경쟁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주가가 막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더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갈 것이다. 맞습니다. 누가 그러면 돈 많이 갖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승패가 갈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좀 변수는 없습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일단 앞서 제가 이제 3월 초에 나올 이제 이수만 총괄이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1차 성패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합병을 하게 돼도 이게 지분이 15%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성진 공동대표가 지금 발표한 게 이수만 총괄이 홍콩 소재의 이제 라이크 기획과 같은 똑같은 기인회사를 차려서 해외 운반 관련한 매출 6%를 선취하고 있다. 이 탈세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이걸 지금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이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맞는 말이라면 이번 일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야 할 사안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 국세청이 내다보고 있고, 이게 소송전으로 갈 수 있고, 국세청이 벌금을 때린다거나 사실로 확인되게 되면 이 딜은 또 없어지는 겁니다. 이러면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자칫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이성진 대표가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올린 것도 폭로전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여론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라이크 기획이라는 데에 대해서 100년 동안 저거 노예 계약도 아니고 죽어서 누구한테 돈 주려고 저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이수만 전 총괄한테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이브는 BTS라는 후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BTS가 이제 백기사로 나가느냐, 백기사 아니다. 우리는 추가 지분까지 합쳐서 이수만 회장을 앞으로 경영권에서 배제할 거다라고 하면서 좀 멀리 해왔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가족이나 다름없는 이성진 대표가 다시 이수만 전 총괄의 어떤 비리 의혹을 폭로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네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1시 정각 2부에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새벽에 경북권 남부로 확대됐다가 오전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시 낮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부터 강원 내륙 산지와 충청권,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에 비나 눈이 오겠고 모레 오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 5에서 40, 호남과 경남권 5에서 20, 그 밖의 지역 5mm 내외고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최대 7c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도, 광주 7도 등 전국이 영하 4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10도 등 전국이 7에서 13도로 모레 아침까지 평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다가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유입돼 약간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고 광주와 전북, 경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2도, 습도 74%,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아유, 몸에도 안 좋은 걸 왜 먹으려고 해. 밥 먹어라, 밥.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 저를 보면서 늘 이런 지청구를 늘어놓으시곤 하셨죠. 할머니는 그러면서 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다 하시며 라면 대신 따스한 밥을 차려주시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객기 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가스불 위에 냄비를 올려두었다가도 문득 할머니 말씀이 떠올라 없는 반찬에도 밥을 차려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컵라면을 입에 달고 사는 아들에게 밥을 먹지 왜 라면을 먹어 잔소리를 늘어놓을 나이가 된 즈음 밥 먹어라 밥 이란 기억도 희미해진 할머니의 말씀을 다시 떠올린 건 순전히 이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대형마트가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내놓은 5개들이 한 묶음에 1980원 하는 라면이 재구매율 1위에 오를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해 100만 개 이상 팔렸고 지난 1월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무려 90%가량 뛰었다고 합니다. 이 여세를 몰아 대형마트들은 경쟁적으로 500원짜리 짜장과 짬뽕을 출시하는 등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군요. 사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였지만 제 마음은 기사보다 더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물가 인상으로 라면 한 봉지 가격이 1,000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언감생심 500원짜리 라면이라니 고객 입장에선 가성비가 주는 행복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 라면을 자주 끼니로 때웠을 때 건강에는 좋을지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 차마 그렇게 물을 수조차 없는 시대 상황이 되었다는 게 못내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필품도 모자라서 난방비, 공공요금까지 인상된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500원짜리 라면을 찾는 서민에게 진정한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줄 사람은 없는 것인가? 왜 라면을 먹어? 밥 먹어라 밥! 할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이 울리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걸.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걸.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난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걸. 산울림의 어머니와 고등어 들으셨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김성환의 사연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4230님께서 할머니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오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말씀. 자꾸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말씀이 더 기억이 나네요. 4222님께서는요. 그나마 싼 게 라면이라지만 라면이 너무 잘 팔려도 걱정입니다. 나가 있는 아들 생각이 나네요. 얘 또 오늘도 라면 끓여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부모의 비슷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랄까요? 예전엔 빵 먹어도 밥 먹지 왜 빵 먹어? 그리고 라면 먹어도 밥 먹지 왜 라면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곤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말이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라면도 너무 많이 먹고 빵도 너무 많이 먹고 있거든요. 포기했나요? 그래도 밥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또 그 밥을 편히 먹을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밥 먹으라는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려주시면 더 좋고요. 네, 청취자분들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튀르키예 지진 소식만 그동안에 전해드렸는데 일본 쿠슈 후쿠오카 북쪽 해역에서 지진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있네요. 네,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부산과 경남의 남부 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규모 2 정도의 아주 미세한 진동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저녁에 일본 규슈의 후쿠오카 북쪽 57km 해역 깊이 10km 지점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는 규모 2 정도의 진동이 감지가 됐다고 합니다. 쓰나미를 불러올 정도의 지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이번에 진앙지가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워서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서는 그 진동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사실 포항이나 경주, 창원 이런 지역에서는 이미 지진을 경험한 맞아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예. 부산인데 땅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그리고 물건들이 살짝 흔들렸는데 지진이 났나요? 이렇게 지진을 체감했다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규모 2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다 느끼시는 정도는 아니고 예. 조용한 상태에서 혹은 또 건물 위층에 살고 계시는 좀 민감하신 분들만 지진의 그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발생한 피해는 없습니다만 저는 문득 요즘 지진에 뭔가를 좀 대비하거나 예. 나름으로 뭘 좀 득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지진을 한번 느껴본 사람은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예민할 지진이구나 느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3차례 지진이 발생했어요. 네. 그 대만 타이베이와 화롄에서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전 지진이 3번이나 발생했다고 대만 매체인 연합신문망이 보도를 했는데요. 오전 9시 8분 타이베이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앙은 타이베이시 정부 건물에서 14.1km 떨어진 베이터우구이고요. 깊이는 4.8km입니다. 타이베이시, 신베이시, 신주시 세 군데서 관측된 지진의 규모는 3.0 정도 되는데 뭐 규모야 3.1 정도에 불과했지만 예. 건물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진에서 이제 관련된 발표가 있기 전에 누리꾼들이 지진 규모가 큰 것 같다, 너무 무섭다, 순식간에 끝나니까 착각인 줄 알았다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이제 대만의 기상청은 지진 발생 사실은 확인이 됐는데 긴급 알람을 발표할 정도의 지진의 규모는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진앙이 베이터우구의 다툰 화산 지역에 있기 때문에 타이베이시에서 발생한 지진은 화산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빈도가 높진 않지만 20년 동안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시에 지진이 있고 14분 만에 또 화롄현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9시 22분, 35분에 화롄에서 규모 4.6,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진앙은 슈린상 그리고 깊이는 18.7km 그리고 19.1km입니다. 근데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지구를 흔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지하수에도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저도 좀 하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그 도시의 생존 전문가이신 분하고 오늘 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지진이 났을 때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니까 네.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야 책상 밑에 가장 네. 먼저 들어가는데 저는 당장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분이 간단하게 지진 모자를 이렇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던데 그 쿠션 2개를 연결을 해서 예. 모자처럼 이렇게 쓰면 두부 손상을 막을 수 있대요. 예. 그게 제일 먼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방법들이라도 익혀둬야 되나? 일단 그렇게 하고 진동이 멈추면은 집에 가스불 전기 차단하고 빨리 집 밖으로 나가서 네. 대피하는 것. 이게 사실 또 훈련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미리 그래서 대비가 좀 필요한 건데요. 네. 이게 왜 제가 지구를 흔들었다는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젯밤에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또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어요. 네. 오늘 이제 대만하고 일본에서도 지진 발생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건물이 붕괴되거나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미국의 지질조사국의 발표를 보면 오후 9시 47분, 16일 오후 9시 47분에 이번 지진으로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꼽히고 있는 튀르키예 하타이주의 우준바 서북서쪽의 19km 지점에서 그 연안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진원 깊이가 10km로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앞서서 6일의 대지진 피해로 손상을 입었던 건물의 일부가 이미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여진으로 붕괴가 됐고 시리아 북서부족의 이들리브주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거리로 뛰쳐나왔다라고 하는 목격자의 증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아주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한동안 여진이 수백 차례 이어질 수도 있고 1년여 가까이 이어지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17일 현지 시간으로 튀르키예 국가재난위기관리청이 지진으로 튀르키예에서 38,84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특히 시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집계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시리아 정부와 유엔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시리아에서 벌써 최소 5,8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치면 이미 4만 명을 넘어가는 그럼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는 내전 중이어서 정확한 수치가 파악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엔에서는 인도주의적인 필요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억 9,760만 달러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하나로 한 5천억이 넘는 금액인데 적극적인 지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하기엔 골든타임이 지났다. 네. 뭐 이렇게 또 외신에서 보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계속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네.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제일 큰 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튀르키예 하타이주인데 병원의 잔해 속에 남성 2명이 지진이 발생한 지 261시간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지금 인근의 야전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진 발생 260시간을 넘겼는데 10대 소년인 오스만이라고 하는 소년도 하타이에서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카흐라만 마라슈에서도 258시간 만에 29살의 여성이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가 됐는데 구조 작업을 했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침대가 보여서 침대를 당겼대요. 수색 작업을 하면서. 그랬더니 누군가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싶기도 하고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는데 그 당시 구조 당시의 감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날에도요. 알리나 울메즈라고 하는 17살 소녀가 아파트의 잔해더미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만 기적 같은 생還소식은 지금 이제 빈도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명구조 작업보다는 건물을 철거하거나 복구 작업 쪽으로 인력과 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리아 알레포를 방문했던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담당 차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진에 대한 이제 구조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알레포에서도요? 예, 그렇게 설명을 했고 앞으로는 살아남은 사람들, 생존자들의 주거나 식량 문제 등에 대해서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튀르키예 일부 지역에서 구조를 중단했다고 하고요. 시리아 정부 통제 지역에서도 이런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추가 생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전해드린 건 거의 기적과 같은 생還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생존자가 남아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정부의 부실 늑장 대응을 질타하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튀르키예 일부 지역에서 보면 어떤 지역은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건물 붕괴가 이어져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진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추위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입니다. 에르도리안 대통령이 정부 대응이 기대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진의 피해를 키웠던 부실 건축 의혹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미
12일에 튀르키예 변호사협회가 건설업자, 감리인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수천 채 이상의 건물이 붕괴하는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고발장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시공사가 난림공사를 했기 때문에 네. 물론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튀르키예 지역은 원래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강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어서 지진세도 걷고 내부에 이제 내진 설계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고 사실 당국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체포하기도 했었는데요. 시리아 난민들에게 이제 이 불똥이 튀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진 피해 지역에서 약탈 행위의 주범으로 시리아 난민이 지목되기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제 개입이 되는 거죠. 극우 정치 세력들이 이러한 원인들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사실은 시리아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로 복구도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그들이 희생자가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걱정입니다. 좀 그런 일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렇죠. 또 다른 누군가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또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네. 일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어요. 네, 10명 중에 7명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K-스텔 리서치와 함께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요. 이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조사입니다. 실내 마스크가 지금 이제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이 됐잖아요. 네. 타당하다는 69.1%. 그러니까 10분 중에서 7분은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절반 정도인 50%,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19.1%였고요. 타당하지 않다. 어느 정도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답변들은 8.6%와 16.8%여서 25% 정도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타당하지 않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네. 조정 결과에 대한 불안이나 불확실함들이 제일 높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그런 의견을 차지했고요. 결정 내용이나 과정에 대한 불신도 24.8%, 지침의 구체성이 이제 떨어져서 불편이나 불만족하다라고 하는 답변들도 20.5%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무 착용 시기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마스크를 좀 이제 벗게 되는 그런 장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스크 착용이 가장 많이 줄어든 장소가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이었어요. 39.3%로 많았고요. 지금 같은 실내 마스크 착용 수준은 아마 반년 미만 정도 유지하지 않겠냐라고 36%가 답을 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생들이 특히 마스크 착용이 더 좋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던데요. 전 이 결과를 보니까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인 알바천국에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아르바이트생 1,567명을 대상으로 물어보니까 89.6%가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착용 의무가 사라졌는데. 네. 그리고 80.6%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첫 번째는 위생관리였어요. 56.8%. 네. 그다음에 뒤를 이어서 손님들과 괜한 실랑이를 벌이지 않고 손님을 안심시켜줄 수 있어서 49.9%. 그다음에 감염에 대한 불안도 있었고요. 근무 중에 표정 관리가 용이하다. 출근 전에 외모 관리에 덜 신경 써도 된다. 이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분들은 통증이나 트러블, 답답함을 가장 많이 호소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쭉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숫자가 11,436명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아래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0.8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산은 좀 줄어들었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이기 때문에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8주 연속 감소해서 10,000명대를 일평균 확진자 수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참 이건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달 개강을 앞두고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다니기 겁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월세가 무서워서요. 월세. 예,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방에서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제곱미터니까 이제 10평 아래 우리가 예. 이제 흔히 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월세 평균이 한 7만 원 정도가 올랐대요. 보통 대학가 주변에 원룸을 한 월세가 평균 한 50만 원 정도를 계산하면 예. 고려대 주변은 7만 원, 서울대는 6만 6천 원, 연세대는 7만 2천 원 거의 한 10% 이상 지금 월세가 오른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오래된 구축 원룸 시세고 예. 새로 뭐 오피스를 새로 지은 곳의 예. 경우에는 7, 80만 원 정도 월세가 나가는데 관리비가 별도니까 부담스럽겠네요. 주거비에만 1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전에는 아르바이트라면 월세를 낼 수 있었는데 100만 원 가까이 되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세를 낼 수 없는 수준이 되죠. 그럼 부모님한테 의존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계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휴학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식대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예. 외식비가. 그러다 보니까 밥값을 좀 아껴야 되니까 대학생들이 계속 학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주거비에만 이 정도가 들면 예를 들면 학비라든가 뭐 식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용돈도 써야 하고 그러니까요. 매월 돈이 뭐 그 부모 입장에서 만약에 대학생인 자녀한테 돈을 보낸다고 하면 250, 300 뭐 이 정도까지 그렇죠. 돈 들어가야 되는 네. 거잖아요. 굉장히 큰 부담인데 걱정되네요. 지금 고물가 영향 탓일까요?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아침부터 손님들이 뭐 줄을 서는 일명 오픈런이 벌어졌어요. 소프라이즈라고요. 예? 소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아니고 소프라이즈. 한우니까요. 소. 아, 네. 예. 한우 사려고요? 예. 줄을 쓴 거예요.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 예. 행사 시작하기 9시 전부터 300명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물량과 그 판매 동시에 매진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한 200인분씩 한우 물량을 준비를 하는데요. 네. 보통 400인분을 준비를 해서 평소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기 시작한 얼마나 거예요. 싸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 5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제품을 다들 사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정도면은 뭐 돼지고기 가격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이 되니까 대기표를 나눠줬는데 대기표가 10분이 안 돼서 끝난다고 합니다. 오늘로 끝나는 겁니까 행사가? 지금 이 행사는요. 한우 오픈런 현상을 불러온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이었는데요. 이달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전국의 980개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1등급 등심이요. 100g당 6,590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싸네요. 일반 가격보다 네. 30%가 싸고요. 국거리도 반값이에요. 2,26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에 뭐 한우값 떨어져가지고 축산농가가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저렴한 행사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네. 축산농가들 시름도 좀 덜어주고 한우 소비도 좀 촉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23일부터 네. 다음 달 4일까지 한 번 더 한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찬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